1분기에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GDP 성장률이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두 분기하고 합쳐 보면은 3분기 동안 이제 0% 성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IMF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좋아질 거야 하는 이제 희망사항 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층이 쉬어쓰는 인구가 늘어요. 그런데 반면에 50대 소위 70년대생은 본격적으로 대거 고용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시장이 안 좋습니다. 70년대생도 뭐 구조조정 등등 하는 것이 우리나라 60세 정년이지만 훨씬 빨리 나온다는 것. 대기업이나 이런 쪽이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요. 지금 청년층의 이제 일자리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고용 창출 개수가 그게 이제 고용 유발 개수라고 그러죠. 그게 낮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엄청 낮아요. 우리나라 부채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을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부채를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생산성이 없는 곳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저성장으로 일정 부분 오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도시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양극화를 벗어나서 최근에는 초양극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자 중심으로 가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앞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경제가 어쩌면 막다른 이 길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신중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한번 진단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출연해 주셨잖아요. 예. 작년에도 주옥과 같은 그런 메시지와 조언들을 주셨는데 오늘도 좀 조언 부탁드리고요. 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예. 오랜만에 출연하셨으니까 가볍게 우리 독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시장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마다 뵙게 돼서 그런데요. 오늘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제가 정리된 바를 좀 잘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볍게 가벼운 질문은 사실 아닌데 최근 25년 이제 상반기 경제를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한국 경제를 평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2년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본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은 총재께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장기 저성장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이제 장기 저성장이 이미 한국 경제는 들어갔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항상적으로 낮을 텐데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만일 제로 금리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것을 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꽤 성장률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작년에 있을 때는 이제 계엄 관련된 사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율 물론 이제 생각보다는 훨씬 완화는 되었지만은 여하튼 실질 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타격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분기에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GDP 성장률이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두 분기하고 합쳐 보면은 3분기 동안 이제 0% 성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제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전이네요. IMF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IMF라든지 이런 충격은 우리도 이전에 IMF 같은 크기는 아니었지만은 뭐 네. 이전에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사채 파동 뭐 등등 했어요. 네. 오일 셔크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지금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 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전 국민들이 처음 겪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의 효과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어렵다,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어려운 걸 본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저는 조금 더 오래되면은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나 조정의 비용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이 토론자로서 추가 말씀드려보면 저도 이제 박사님도 기업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예, 저도 정말 기업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예, 한 90% 이상 뭐 조사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다 위기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삼성그룹 임원단들도 그냥 아예 그 캐치프레이즈로 위기의 삼성이라고 내걸고 예, 위기임을 인정하고 대응책을 좀 강구하자 하는 정말 결연한 의지를 좀 표현하고 있을 만큼 그만큼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박사님께 또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 제로 성장의 의미. 예,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제로 성장이잖아요. 예. 우리가 아직 그 제로 성장을 장기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경험했겠지만. 예, 근데 장기적으로 제로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 온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 이 제로 성장이라는 거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고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본의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알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인은 일본하고 같지는 않을 텐데 이제 네. 제로 성장을 일본은 30년 정도 했으니까 이건 너무 오래이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고용 문제인 것이죠. 예, 이제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것 같고요. 일본의 사례에서 본다면은 이제 사람들의 일종의 야성도 많이 사라집니다. 네. 90년대, 2000년대 일본 사람들도 역시 이제 좀 투자를 해보려 했다가 국내 주식도 투자하고 했다가 이제 투자한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냥 복지부동으로 있은 사람은 괜찮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사람들의 야성에도 이제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피부에 와닿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 부분이 제일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성장이 되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양극화되면서 저성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제 수출 쪽이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다음에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수출이 한번 이렇게 활로가 트였다 하면은 아주 시장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그래도 역시 해외 시장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수출 쪽에 괜찮은 쪽은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인구도 지금 앞으로 증가할 거고 인도나 중국의 GDP도 증가할 거고 하니까요. 시장은 넓어진다는 뜻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내수 시장이 저는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 3년 전에 드린 말씀도 이제 지금 우리가 어렵네. 2, 3년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쪽에 액션보다는 네. 이제 내가 어디로 업종을 전환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 환경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성장이 오게 되는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부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샌드위치 상황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인구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고령화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자본 설비를 많이 확충했는데요. 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걷어들여야 될 때인 거죠. 학교도 줄여야 되고 건물도 폐교가 생기고 도로도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곰과 토끼가 노는 도로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의 현상들이 앞으로 펼쳐질 모습일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는 물론 이제 돌파군이 있긴 합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 조금 낮다는 게 문제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본에서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도 이제 일본이 95년인가부터 아마 제로 금리에 들어갔을 텐데요. 자기가 90년대 저성장에 들어갈 때 곧 탈출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구리마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예, 터널을 지났는데 다음에 또 터널이 오네. 또 좀 지났는데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는데 또 터널이 오네 하는 것이 일본이 30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너무 비관론자처럼 돼가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특별히 비관론자는 아닌데 네. 그런 쪽에 조금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유명한 심리학 실험에서 그 실제로 있었던 것인데 이제 베트남에 포로로 잡혔을 때 곧 풀려날 거야 생각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쳐버렸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사람이 가장 오래 잘 견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곧 좋아질 거야 하는 이제 희망사항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잠깐도 코멘트해 주셨지만 박사님이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보고 계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그렇게 생각이 예, 되고 예, 예. 저의 의견입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팩트인데 예, 그 팩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비관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럼 평가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예,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자로서 코멘트를 드린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 한 3.7%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 경제는 1%대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최근 한 6년간 평균 성장률이 1.67%거든요. 예, 그러면 세계 경제의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 대비 우리 경제의 증가 속도가 느리니까 예. 결국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비중은 쪼그라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 예, 처방이 잘못 내려지니까 진단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뭐 감히 제가 평가 같은 의견을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주신 것 같다라고 먼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KDI나 한국은행이 장기 경제 성장 전망한 거 보면요, 네.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도가 지금 약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부분인데요. 2040년대 가면은 이제 0%대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장기적인 움직임을 보시면서 나의 자업을 어떤 쪽으로 갈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내 자산을 어디에 둬야 될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진단 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워낙 또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 노후 준비에 대한 투자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관점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로 성장화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관전 포인트 혹은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여쭙습니다. 예.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노후 준비에 대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좋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네, 기업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와 정부가 3대 주체가 어쨌든 이런 변화된 인구 구조의 세상 속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재테크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소비자가 어쩌면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제 25년부터는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처럼 곧 25% 가량이 주요 고객층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 프렌들리한 상품 개발이라든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기업의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개인의 대응은 예를 들면 노후 준비로서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그 이유는 노후에 소득이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노후에도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영위하는 수준은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일 때 당시만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영위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적당한 수준에 그래야 극단적인 빈곤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소위 노후 상황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노후 준비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재산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노후 전문가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답을 다 잘해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실 줄 몰랐는데 제가 좀 땀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기업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20대, 30대, 40대, 2040, 네. 그다음에 50대, 60대, 70대, 5070 인구 숫자를 비교해 보면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2040의 숫자가 5070보다 한 1,500만 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40년대 가게 되면은 5070이 2040보다 한 1,100만 명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년 지났고 또 앞으로 20년의 변화가 있을 텐데요. 네. 이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제 인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 소비 시장에서 성공했던 사람을 물건을 잘 팔아서 지금 놓아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층이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2040을 생각할 것인데 이미 5070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 기업 측면에서 숫자로 이제 백업하자면 그런 것 같고요. 네. 방금 개인 측면에서도 뭐 핵심적인 두 가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때 이제 오렌 버핏 책을 읽고 계셨는데요. 네. 이번에 오렌 버핏이 이제 은퇴하면서 주주총회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자기하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오렌 버핏은 뭐 하여튼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정년이 되어서 이사 한 명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 이사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저긴 벅셔드웨이는 저 정년이 84세구나. 그런데 미국은 원래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학 교수도 테뉴어 받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60세 정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바이고요. 그건 국가가 정해놓은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꼭 맞게 된 숫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적어도 서구 사회는 정년이 65세 이상 혹은 정년이 없든지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60세라는 정년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적어도 재취업 시장을 통해서라도 이제 근로소득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제 기반이 경제 활동을 할 때보다는 적겠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금이고 이제 부동산이었는데요. 장기 저성장에 제일 취약한 것이 이제 부동산과 예금입니다. 네. 하는 총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한 2.3 이러는데 내년 가면 1%대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두 부분에 이제 준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50대, 60대 돼서 퇴직을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의 관리인데 한 30대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자산을 어떻게 우리나라 퇴직연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전히 지금도 예금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 주식의 비중이 한 10에서 15% 사이인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구조로 자산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경제가 처음 겪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일단 초고령 사회 진입은 우리 역사상 처음이고 네, 처음 와본 길인 거죠. 장기 제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도 그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처음 경험한 이런 사회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박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사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그래야 우리 경제 주체가 잘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예, 전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 제가 젊을 때는 사람들이 전도사처럼 생겼다고 하더니 진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정말 그 얼굴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인상 속에 이 정말 선한 그 인상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예, 워낙 또 얼굴도 훈남이시고 그래서 말씀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말 이 IMF 이후에 처음 겪어보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원칙,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을 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경제로 좀 돌아왔을 때 제로 성장하에서 가장 눈에 띄게 우리가 체감하게 할 만한 경제적 현상은 아마도 고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GDP 성장률만 놓고 얘기했지만 안에 내부를 좀 뜯어보면 특히 기업의 신규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투자 위축은 곧 신규 고용 창출이 미진해진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인데 특히 어제 한 기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라고 했던 그 질문이 뭐냐면 청년층이 쉬어스մ 인구가 늘어요.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쉬어스մ 인구가 늘어요. 근데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로 진입을 안 하고 쉬어스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남아 있는 현상. 그런데 반면에 50대 소위 70년대생은 본격적으로 대거 고용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 자, 이런 현상이 저는 현재 우리 한국 경제 이게 고용이 또 더군다나 후행적 변수인데 경기 후행적 변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는 현상 이걸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노동시장 혹은 취업시장 데이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것은 그 세대의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대의 취업자 수가 뭐 13만 명 감소했다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인구 수도 그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고용률, 그것은 이제 해당 인구 수 대비해서 이제 취업하고 있는 숫자 비율이니까 이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20대는 이제 그 비율이 30대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도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직업을 이제 서칭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직장에 들어갔다 좀 쉬었다가 이제 자기가 앞으로 있을 직장을 선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률이 조금 낮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30대 시장에 들어가면은 괜찮습니다. 40대 시장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그다음에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70년대생도 뭐 구조조정 등등 하는 것이 우리나라 60세 정년이지만 훨씬 빨리 나온다는 것 해서 그래서 시장을 본다면은 지금 30대, 40대는 이제 괜찮고요. 이제 한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이 재취업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국 입장에서 그다음에 20대의 이제 청년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결국 이제 인구도 줄어드는데 왜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일자리가 이제 없다고 그럴까 하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이런 쪽이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걸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부터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혹은 자기 기업을 리쇼링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 측면이나 정부 정책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구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이제 그 직업 학교라 그럴까요? 뭐 이런 쪽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또 예를 들어 이제 서울시에 이제 버스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타일을 깐다든지 예를 들어 네. 이런 쪽에 이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도 이제 안정적이고 하니까 지금 기사라는 것이 이제 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한 층은 이제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하려는 애들은 자꾸 이제 이게 실업계나 이런 쪽으로 나와서 직업을 바로 이제 얻으려는 이런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변화는 이미 지금은 이제 10대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제 사회가 임금을 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미 바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청년층의 이제 일자리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고용 창출 개수가 그게 이제 고용 유발 개수라고 그러죠. 그게 낮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엄청 낮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종의 운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지속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돌파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 제조업에서 아까처럼 이제 그 뭐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조금 임금이 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력의 배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의 투자 그다음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저기도 이전에 이제 마크롱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똑같이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제 그때 프랑스도 이제 일자리가 없다 청년들 그러니까 마크롱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저 건너편 빵집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당사자가 소위 말해 젊은 층이 안 돼 보고는 사실은 모르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만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리쇼어링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것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직종에서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제일 큰 부분은 너 저기 가서 일자리 많은데 왜 안 하느냐?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임금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혜택까지 감안하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줄여줘야 이제 이런 인력의 배분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 버스 이제 임금도 높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배분이 서서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쪽 두 방향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리쇼어링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나가 있는 이제 신발 업체가 거기도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공장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 이 부분에 이제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의외로 답은 그 사람들은 다음 넥스트 자기의 공장을 미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동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제 소비시장 근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소비시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기회를 활용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지금 현재 고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좀 진단해 주셨고 그리고 이 고용 구조에서 좀 탈피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좀 해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 네. 근데 이 말씀 속의 주요 골자를 좀 해석을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소위 50대나 70년대생이 먼저 조정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대는 잘 뽑지 않는 그런 구조하에 놓여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좀 만드는 또 몇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 속에서 소위
산업이 융성돼도 일자리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 두 번째는 미국발 이런 무역 전쟁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응하기를 미국의 공장 짓자 하는 대응들을 해 나가고 있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제조 기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발 이런 자국 우선주의는 역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그런 방향으로 이끄니 또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여기에 하나 또 더한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중국으로부터의 추격, 갖고 있던 산업들도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조정은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구조는 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대응책 개인으로서의 대응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래서 고용 시장을 아까 제가 30대 40대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50대 이제 일찍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취업 시장을 이제 네. 이게 정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각계로 이제 알아서 각계격파하는 수준이라서요. 그래서 네. 정부가 이 재취업 시장을 좀 체계화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일본이 90년대에 경험했던 것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저성장이 들어가면서 고용을 줄이게 되니까 이제 프리 아르바이트 뭐 프리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때 20대들이 지금 40대 50대에도 여전히 프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젊은층이 지금 당장은 이제 고용 시장에서 크게 필요치 않다 그러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 인적 자본을 개발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인난이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젊은 인구가.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인력을 쓰려 하는데 지금 주된 직장에서 처음 직장에 들어가는 데서 배제된 사람들은 계속 그 직장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나 이런 쪽을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조금 대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재를 좀 더 훈련을 시키고 키워놔야 그게 전체 인재 시장이 되어야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필요치 않다고 이 인력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나중에 이 인력들은 이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대기업들이 조금 젊은 층을 뽑는 데 있어서 뽑아서 트레이닝도 시키고 이전에는 공채로 뽑았지 않습니까? 네네. 공채로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 비용을 들여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요즘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경력을 뽑다 보니까 무슨 중소기업은 어디 무슨 그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여기 가서 일하다가 이제 경력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다. 일종의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게 상생의 모습입니다. 예. 네, 그런 쪽으로 좀 바꿔야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공채를 늘려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인적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20대 시장에 있어서는요. 야. 인턴이나 이런 쪽을 해서 대기업들이 그 친구들을 젊은 친구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배제돼 버리면요, 우리나라처럼 연공서열에서는 30대 넘어가면은 어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 휴먼 캐피탈의 정책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50대가 대규모 50대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재취업할 만한 체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창업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100만 폐업이 전개되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미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안 좋은데 추가적인 창업자가 생기면 폐업을 약속한 듯한 창업이 되잖아요. 예. 이게 참 악순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50대 이상의 이 구조조정 대상들이 재취업 시스템으로 뭔가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상해야 되겠다. 이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20대를 지금 안 뽑는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일본의 프리터족을 사례로 드셨지만 또 우리나라로 치면 또 캥거루족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20대가 아닐 때 사회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20대일 때는 사회 진입을 안 해요. 예. 30대가 돼서야 사회 진입을 하거나 근데 이게 결국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평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진입도 지연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닝 될 기회가 줄어들고 또 저출산을 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인데 그러면 지금 대기업에서는 계속 경력직만 채용하고 있는데 결국 트레이닝하는 그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을 때 대기업들이 사회적 역할로서 이 청년층을 인턴으로서라도 채용하고 그리고 뭐 그 인턴 제도를 활용해서 역시 그 인턴의 경력직화 하는 것을 대기업에서 좀 생각해주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정말 우리 한국 경제 이 고용 시장을 봤을 때도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도 이제 소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래 최근에 이제 하여튼 공채를 좀 늘리겠다고 대기업들에서 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90년대 IT가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때 사실은 대기업에서 계속 그 인적 자본을 휴먼 캐피탈을 이제 축적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층에도 조금 그런 부분에 코스트가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게 ESG가 뭡니까? ESG가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뭐 환경이고 뭐고 지배구조고 간에 가장 중요한 ESG라는 것은 고용의 문제고 휴먼 캐피탈을 사회적으로 잘 유지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ESG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박사님께서 뭐 최근에 책을 통해서도 뭐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해당 책은 이렇게 사파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뭐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들이 지금의 어떤 낡은 것과의 작별,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의 만남이 필요한 의견을 좀 주고 계신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인구 구조 변화와 또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의 결합 한마디로 이제 데모테크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데모테크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데모그래피 플러스 테크놀로지인데 보통 제론테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혹은 에이지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유행될 줄 알았더만 유행이 안 돼서 일단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렇긴 여기서 한데. 유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가 고령화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알란 그린스판, 예, 그 연준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전 세계가 은퇴한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있을 것이냐 한 것이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데모테크였고요. 네. 지금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지금 베이비부나 은퇴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6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60년대 그 고성장을 구가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이비 부모가 거의 뭐 자산의 55% 이상을 들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타겟으로 하자. 지금 70대, 80대 고령자들의 행동을 보지 말고 앞으로 오게 될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5060들 이 사람들 이제 살펴보자는 것이고요.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이 제가 이제 한다면은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그냥 헬스케어도 크게 보면은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뷰티가 있습니다. 네. 예, 뷰티 쪽도 꽤 유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 AI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고령 사회 하면은 다 이게 뭔가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런 이제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그 이미지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고령 사회를 하이테크의 이미지하고 결합시키자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하여튼
제론테크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데 대만의 한 의사분이 와서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기 어머니도 생각하고 하면서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가 밤새 그 사람이 자는 그 자면서 보인 이제 움직임 그걸 보면서 어디가 불편한가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이제 노인분이 일어나시면은 편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보통 물어볼 텐데 이제 그 침대가 있으면은 어제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이테크와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AI와 로봇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뷰티. 저는 이런 쪽 업종은 계속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사실은 이제 AI와 로봇을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5년 전만 하더라도 로봇의 성장 속도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 로봇 쪽은 서비스 로봇 이런 것인데요. 더 늦으리라고 보았는데 AI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결국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것이 AI이니까요. 그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업종이 괜찮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런 노동시장의 균열이 일어나고 제로 성장화되고 있는 지금에 뭔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노후 준비라든가 은퇴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재테크라는 관점,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 데모테크라고 이제 박사님께서 이름 지으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바이오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예, 장기적으로는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니까 워낙 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했고, 근데 그 어떤 다른 영역보다 부동산과 건설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오히려 또 저성장을 야기하는. 그러니까 같은 돈이 투입이 돼도 그게 소위 승수 효과를 나타내서 경제를 또 도약시키는 방향으로 돈이 몰리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일종의 지적해 준 보고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앞서 우리 토론을 할 때 말씀해 주셨던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현금, 예금성 자산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산 관리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결합해서 한번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보고서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부채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을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중국은 과학기술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도 물론 부동산에 많이 투자했는데요.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학기술 투자도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그게 이제 페이백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부채를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생산성이 없는 곳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저성장으로 일정 부분 오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가격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인지 안 그러면은 제도를 통해서 조정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자원 배분에서 크게 이제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내 돈을 어디에 넣느냐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1년 버는 돈보다 부동산 가격이 한 해 더 많이 오른다. 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그러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네. 부동산 공급을 늘리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그건 정부의 정책적으로 일종의 미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특징도 있겠지만은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또 자원이 어디에 집중되냐면은 아시다시피 요즘 이과는 의사, 그다음에 문과는 변호사 이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자원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이제 과학 기술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자원이 덜 집중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심 탈레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어떤 확대 재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는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확대나 잠재성 면에서 훨씬 적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그 과학 기술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한 천재가 엔비디아를 만들어내니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앞으로 잠재성이 있는 곳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너무 앞으로 잠재성이 없는 부분에 뛰어난 인재를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페이백을 받게 됩니다. 그 페이백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중국한테 기술을 추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추격당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백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중국은 뭐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그렇게 페이가 세지가 않으니까요. 창업을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자원의 배분 기능이 아주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이라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으로서는 아주 이제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페이백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이 구조를 바꿔 놓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는 이제 정부의 정책 당국자가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인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 정확한 질문을 제가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예, 또 한 번 더 질문을 정확하게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좀 네, 준비. 예, 그 부분도 제가 곧 예, 질문 한번 예,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대가를 현재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백을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대가를 현재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국가의 인센티브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강하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데 그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데 돈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데 생산성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으로는 정작 돈이 덜 몰리니까 인센티브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중국으로부터 추격이라든가 추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재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봐도 소위 그런 의사라든가 그런 업종이 인센티브 시스템이 높으니까 공학자가 갖게 될 인센티브보다 높으니까 그쪽으로 또 고용 구조가 또 내몰리고 그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내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뭔가의 현재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의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한국 부동산이 사실은 너무 오른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거예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박사님이 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실지 몰라도 큰 틀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현상이 맞는지 아니면
뭔가 조정의 국면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예, 부분도 여쭙고 시장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시장에 이제 맡겨놓았다고 본다면요. 이제 일본도 이제 도시 화율이 높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보다도 훨씬 도시 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다 모아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의 이제 이것도 페이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도시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방 효율화, 지방을 이제 분산하더라도 계속 이제 결정적인 영향은 없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부동산은 저는 여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양극화를 벗어나서 최근에는 초양극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뭐 저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자 중심으로 가구가 형성됩니다. 고령자들은 이제 뭔가 생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큰 집을 갖고 있어봐야 거기서 이제 돈은 안 나옵니다. 물론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주택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예를 들어 1에서 한 10까지의 부동산의 퀄리티가 있다고 그러면은 10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뭐 어디든 살아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여전히 지속되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한 7, 8에 해당되는 곳 1, 2, 3, 4, 5는 이미 이제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6, 7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7, 8, 90에서 이제 7, 8도 같이 이제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90이 너무 비싸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앞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자가 자꾸 많아지고 가구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7, 8 정도에 위치한 정도의 부동산은 조금 리스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초양극화가 올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은 특히 노후 준비,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또 추가적으로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이런 것들이 대가로서 어쩌면 제로 성장을 갖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제로 성장 하에서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는 또 노후 준비를 하는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로서는 예금 혹은 부동산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영역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충분히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이쪽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예금과 부동산은 철저하게 국내 자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금이 이제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으로는 견고한 것이죠. 그런데 10년, 20년으로는 전혀 견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보다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돈의 가치를 감가상각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가에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물가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철저하게 원화 자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변하면 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의 리스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래서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견고하다고 보시는데요. 길게 보시면은 견고한 자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을 좀 더 장기적으로 견고한 부분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이 장기적으로는 견고한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서식지를 좀 옮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안해하는 게 당연히 가격의 변동이 있습니다. 10년 동안도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자산을 옮기되 인컴을 주는 주식 자산, 인컴을 주는 부동산 자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배당을 주는 주식.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 수익이 있는 그런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 상승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채권도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좀 전문 영역이긴 한데요. 채권의 표면 금리가 높으면 듀레이션이 짧아집니다. 중간중간 내가 인출해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것은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표면 금리가 0%면 듀레이션이 가장 길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중간에 내가 받는 인컴이 있는 것과 인컴이 없고 순전히 가격이 오르는 것만 비교할 때는 인컴이 있는 자산이 훨씬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셨는데 10년 동안에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근데 내가 이 주식은 1년에 한 4에서 5% 배당을 준다 하면은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캐시로 걷어들인 돈이 한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이제 그런 서식지를 자본 자산으로 옮겨가되 인컴 위주의 자산을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내가 자산의 기준을 정해서 살펴볼 때 내 자산이 이제 인컴이 있는가, 좋은 인컴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길 때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내 자산은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장기 구매력. 예. 예금 보면은 장기적으로 구매력 유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환율 가치 변화에 쏠리다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자산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진다고 할 때 이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중간중간 인컴이 있는 자산을 갖는 것.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래서 인컴 구매력.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이제 텍스 이피션트한 비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짜 점심입니다. 네. 리스크를 취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즉시 텍스 면에서 그냥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ISA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세금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곳 이런 계좌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그래서 텍스 이피션트 텍스 그다음에 인컴 그다음에 구매력 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재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야 한다. 네. 명확하게 또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퇴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쭉 대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어록 중에 가장 좋은 상속은 부모의 안정된 노후다. 굉장히 좋은 어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포함해서 우리 은퇴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이런 어떤 투자 관점에서의 마음가짐 혹은 뭐 투자 철학 또 투자에 임하는 태도 이런 면에서 꼭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한 말씀 꼭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중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부분이 이제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활용하지 않고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걸 꼭꼭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택을 충분히 주택연금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주택을 옮기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소비에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노후 준비가 부모가 주택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딱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오히려 자녀가 훨씬 편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이제 자녀가 내 일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요. 이제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 부모님이 얼마나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게 그 부모님이 가진 부채나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기반을 탄탄히 잡고 나가야 될 젊은 이제 청년들이 한 10년, 15년을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이제 노후 준비를 자기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주택의 활용, 연금의 준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인데요.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60세라는 것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60세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댓글에서 받는 불평이 있습니다. 네. 불만이 있는데요. 평생 일만 하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 공적연금을 18% 정도 보험료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9% 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서구 사람들은 공적연금 납입 기간이 한 35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받는 사람들 20년이 채 안 됩니다. 네. 앞으로 2050년이 되더라도 24년 정도 납입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납입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득불 이제 어느 정도 일자리 시장을 이제 60대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구 사람들은 어차피 정년이 65세라서요. 60대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조금 글로벌한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60세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퇴직 전에라도 내가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준비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55세, 60세 이렇게 나가더라도 향후 한 60대 10년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뭐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강조를 하면은 뭐 평생 현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평생 현역이라기보다는 적어도 60대 10년 정도는 일자리 시장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하는 것,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에 대한 투자.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나에 대해 투자하라. 나의 은퇴 연령을 60으로 정하지 말라. 굳이 60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보시고 어떤 시점이 적절한 은퇴 연령 시점인지 스스로 판단하셔라. 60이라고 예. 정해내려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은퇴를 만나면 은퇴를 죽이라는 말을 해놨는데요. 그게 네. 이제 60세라는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네. 박사님의 책 저도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도 은퇴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박사님도 은퇴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한 100세까지 계속 이런 메시지 꾸준히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 75세까지만 하려고 75세까지만. 그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50년 경제전망까지는 꼭 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역시 더 길게 하시면 더 좋을 길게 전 더 길게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가 조금 노련한 사람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스티븐 로치 같은 사람 나이가 지금 거의 80대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너무 조로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은 대표님도 좀 길게 보시면 네. 어떠실까 싶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말 수명도 늘리고 건강 수명도 늘리고 은퇴 시점 연령도 늘려서 건강한 삶을 또 모두가 영위할 수 있는 또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이상 토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